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전동화 설계 업무를 특히 파워모듈 설계를 하고 있는 임석현 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노래방 외에는 마이크 잡아볼 일 없어서 좀 약간 떨리네요. 근데 좀 비 오는데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전동화 설계와 파워모듈 설계 업무에 대해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파워모듈 설계 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저희 전동화 설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엔진, 변속기, 컨버터, 인버터, 그 외 몇 가지 또 다른 부품들까지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고,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공과 무관하게 다양한 공학 베이스의 전공을 전공하시는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진을 하나 붙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사진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이랑 비슷한 시기에 저희 현대차 신입 채용 홍보 행사에 갔었던 사진을 좀 사진첩을 뒤져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17년도에 입사를 했고 현재 파워모듈 설계 업무를 진행 중이고요. 운이 좋게 제가 관심이 있고 재밌어하는 그 취미까지는 아니지만 취미죠. 약간 관심 있어하는 분야가 제 업무가 돼서 뭐 퇴근하고도 계속 공부를 하고 관련된 논문이나 책도 찾아보고, 요즘에는 이제 교육 매체가 다변화됐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것도 참고를 하면서 좀 거의 24시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파워모듈 관련으로 채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2년도 이제 행사 갔다가 17년도에 입사한 걸 보면은 어떤 결과였는지는 예상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좀 약간 딥한 내용이라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그림만 그리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 안에는 저희 배터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혹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배터리, 그 다음에 인버터, 컨버터, 충전 시스템 등등등 많은 부품이 이루어진 플랫폼이 있고, 그 구동 플랫폼, 속칭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구동 플랫폼 안에 핵심적인 구동 요소로 전기 모터 그리고 인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버터 안에는 이제 저희 파워 모듈이 들어가고, 그 파워 모듈을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성능과 원가를 맞추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부품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 자동차 회사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업무일 수도 있어서 몇 가지 키워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희는 전력 반도체를 패키징을 하는 것이고, 주요 업무들 중에는 실제로 CAD 모델링, 그다음에 클린룸에서 공정이라든가 제작 같은 것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해석 같은 경우에는 열, 유체, 전기, 기계적인, 그다음에 구조적인 해석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클린룸에서 만든 그런 샘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평가를, 전기 평가를 포함해서 열 성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양산이 되는 차량에 이제 길거리에서 보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카들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양산 설계도 하고, 또 저희가 기술을 선도해야 하기 때문에 선행 개발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라는 게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흔히 저희가 반도체라고 하면 저런 뉴스에서 나오는 화면 많이 보셨죠? 이렇게 이런 데 비춰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웨이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보통 반도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 반도체 자체를, 그 작은 칩 하나를 그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의 전기적인 혹은 전자적인 시그널 파워에 대한 연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런 패키징을 하는 것인데, 다만 저희 흔히들 아시는 거는 이제 CPU라든가 램 같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혹은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저희는 전력을
전력을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라서 훨씬 높은 전압, 훨씬 높은 전류 그리고 높은 파워를 저희가 메인의 이제 필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워 모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초록색 점선,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일단 배터리에는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직류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에너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저희가 자동차를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모터한테 여기 있는 이 에너지를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모터는 직류로 돌릴 수 있는 모터도 있긴 하지만 어릴 때 하시던 미니카 같은 경우에 근데 효율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을 따져서 교류 모터를 보통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 모터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밥을 교류로 줘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배터리는 직류이기 때문에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버터이고 그 인버터에서 실질적으로 그 반도체 스위칭을 통해서 온오프를 통해서 교류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파워 모듈입니다. 그래서 파워 모듈 저희가 실제 양산에 들어가는 건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는데 다 패키징이 돼가지고 내부를 볼 수 없지만 그 내부에는 밑에 보시는 것 같은 실질적으로 좀 뉴스에서 보셨던 그 웨이퍼 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칩을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리드 프레임,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구리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종 기판이라든가 리드 프레임, 와이어 본딩 등등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을 하고 또 저희가 높은 전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압으로부터 운전자 그다음에 차량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또 절연이 들어가는 절연 기판을 사용하고 그런 제일 핵심적인 저 전력 반도체 칩을 외부와 연결해주기 위해서 전기적 그다음에 열적 성능을 고려해서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당연히 그냥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는 보통은 솔더 혹은 신터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는데 솔더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은 땜납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해보셨겠지만 인두기로 이렇게 납을 녹이잖아요. 녹여서 전기적인 연결을 하는데 실제로 양산에서는 그렇게 인두기로 녹이는 게 아니라 쿠킹 오일 형태의 납을 다 쌓아놓고 오븐에 넣으면 오븐에서 구워져 가지고 다 녹아서 다시 굳어서 나와서 접합이 됩니다. 이건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전 전기 전공이라서 처음엔 이런 거 잘 몰랐는데 해보시면 좀 재미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파워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CAD 익숙하신 분들은 많으시겠죠? 솔리드웍스가 S가 있고 C 소프트웨어가 있고 등등의 소프트웨어로 이제 CAD 드로잉을 하고 거기에 저런 파워 모듈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변부 이제 액세서리들까지 같이 설계를 하고 이게 전기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전류를 넣었을 때 열이 얼마나 나는지 혹은 저희가 원하는 스위칭 특성은 잘 나오는지 등등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전기 해석, 열 해석,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적 설계를 위한 그 서로 각 파라미터들 베리어블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최적 해석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웨이퍼 형태로 저희가 칩을 납품을 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재들을 활용해 가지고 파워 모듈을 실제로 오븐에서 굽고 그 외에 와이어 본딩이라든가 그다음에 껍데기를 이제 플라스틱 소재 비슷한 에폭시라고 하는데 그 소재로 감싸주고 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다 공정을 마치고 그 결과물을 저희가 절단을 해가지고 단면을 분석을 하기도 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다음에 내부의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 이 강도가 충분한지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저희가 또 테스트를 하고요. 기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시어 테스트, 풀 테스트 이런 거 아시겠지만 그런 테스트도 하고 이거는 초음파를 찍어서 내부에 잘 붙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요거는 엑스레이도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표면을 이제 열 화상 카메라로 찍어서 온도가 어떻게 분포가 됐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전기적인 테스트까지 해서 실제로 전류와 전압이 어떻게 파형을 이루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손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제가 아주 좀 개인적인 경험을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전공했고 사실은 제어 쪽을 전공을 했었는데 처음 와가지고 업무 회의 시간에 이제 다른 선배께서 말씀하시는데 보고 하는데 이제 EMC가 깨졌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전기적인 사고 방식이 있어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컴패러빌리티, 전자파 정합성, 전자파가 깨졌다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멋있다, 이게 필드 용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 EMC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여쭤보니까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라고 해서 에폭시 소재를,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를 말하는 건데 거기서 저는 좀 약간 1차적인 충격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의 백그라운드는 일단 뭐 매틀랩, 시뮬링크, 그다음 뭐 C++ 이런 걸 써가지고 하는 주로 코딩, 그다음에 제어 관련된 쪽이었고 저희 업무는 그거와 또 정반대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전기 전공인데 백그라운드 자체가 다른 뭐 재료, 기계, 뭐 나노 시스템 등등 뭐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가 쓰는 용어와 약어와 의도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 해결 방법 이것까지 모두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회의를 갔을 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으려면은 그 분야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기밖에 몰랐었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아는 재료는 철, 그다음 철 아닌 금속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뭐 재료 구조, 전력, 그다음 전자기장, 연료체 등등 많은 것을 다양한 분야를 넓게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당연히 이제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면 신경 써야 되는 뭐 성능 원가, 그다음에 수율, 이제 얼마나 잘 만들어서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품질, 그다음에 환경 규제 등등등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나 이거 못하겠다였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어떤 이제 주변에 좀 좋은 선배들도 많으시고 해서 좀 마음을 고쳐먹고 일단은 한번 되는 데까지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뭐 일단 습관을 좀 들이려고 했는데요. 제가 아는 요만큼의 분야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의 뭐 재료, 열, 유체 등등 할 거 없이 아무 다양한 분야의 그 경계 없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평상시에도 그 가방 안에 항상 관련된 논문이나 서적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뭐 잡지도 있고요. 항상 이렇게 읽으려고 그다음에 항상 공부를 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였고 또 제가 운이 좋은 케이스이긴 한데 저희 동료들이 다 엄청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백그라운드도 다양한데 서로 아낌없이 그다음에 뭐 감추는 거 없이 서로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편하게 또 제가 질문을 해도 제가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되게 초보적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도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뭐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되는 과목 내용을 뭐 2시간 정도 만에 회의실에서 따로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에 또 처해 있었고 환경에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난 다음에 제가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좋은 결과로 발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좀 부족하지만 전문성이 조금씩은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제 역사나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처음 라이트 형제가 날렸던 비행기, 그다음에 독일에서 처음 발명됐던 자동차, 우마차 시절의 자동차, 그다음에 내연기관이 거의 지배를 하는 세상에서 전기차, T사의 전기차, 그다음에 직류가 대세인 상황에서 교류, 이런 교류 모터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내놨을 때 그분들이 다 처음에는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사고 너가 현장을 몰라서 그래 아니면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유들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어쨌든 현재는 많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뭐 대부분이 그렇게 하니까 혹은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라는 그 말에 속아서 스스로에게 숨기보다는 약간은 엉뚱할지라도 과감하게 시도하고 발전을 하면 제품도 당연히 좋아지고 저희 현대차의 제품도 좋아지겠고 그다음에 저랑 제 동료들도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도와 발전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독일어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생소한 언어고 남들도 모두 다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엔 조금 망설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한번 이겨내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혹시 독일어 할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독일어 그러면 그냥 웃지 말고 들으시면 됩니다. 야, ich spreche nicht so gut Deutsch. 되게 유창해 보이잖아요. 이 말 뜻이 저는 독일어를 할 줄 몰라요입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시도했던 그 도전의 결과물로 제가 정말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 아주 유창한 독일어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제가 독일어를 못한다는 말만큼은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100% 돌아올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살면서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도와 그다음에 시도와 도전을 멈추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가능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그다음에 저희 팀에서 제 옆에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저는 지배함과 함께 성장하는 엔진 개발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팽민국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처음 발표하시는 분 이제 발표하실 때 집중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뭔가 제 대학생 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약간 제가 ISFJ라서 좀 그랬습니다. 네, 먼저 발표 순서는요. 제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제 직무 전동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상용 엔진 시험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저의 현대회에 있는 집요함으로 제가 지금 함께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 성장 스토리와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팀 현대이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목에서 보셨듯이 집요함을 지닌 엔진 개발자라고 저를 이제 표현을 했고요. 저는 앞에서와 좀 다르게 저는 기계공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2월에 남양연구소에 입사를 한 이래로 쭉 상용차에 탑재되는 G엔진이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예, 그 엔진의 성능과 에미션이라고 하면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말하는데요. 그 배기가스에 맞춰서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SFJ입니다. 저 사진은 제가 좀 급하게 넣다 보니까 최근에 휴가 간 사진인데요. 제가 좀 휴양 관광보다는 휴양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넣어봤습니다. 일단 직무 소개인데요. 일단 상용차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자세한 직무 소개에 앞서가지고 저희한테 친숙한 승용차, 여기는 팰리세이드죠. 팰리세이드와 저희 상용 디젤 차량 중에 가장 큰 엔진 L엔진 12.7리터짜리 이게 탑재되는 액시언트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격은 뭐 당연히 거의 5배 가량 비싸고요. 그리고 GVW라고 하면 차량의 총 중량을 의미를 합니다. 총 중량도 거의 17배 차이가 나고요. 주행 거리 당연히 많고요. 이제 뭐 항상 운전이 돼야 이게 운전 그 시간에 비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분들의 뭐 수입이나 그런 것들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주행 거리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능에서 마력이나 토크도 당연히 이제 뭐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승객들이 많이 타고,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그 저런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뭐 흙 같은 걸 싣거나 이런 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마력이나 토크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그 짐도 많이 싣고 하다 보니까 연비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지금 리터당 거의 3km로 저희가 보통 나가고 있고요. 그 반면에 주유비는 연비가 낮으니까 거의 10년에 6억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거의 32배죠. 승용차의 32배. 그래서 그 상용 차주분들께는, 고객분들께는 이 연비가 엄청난 중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용 차량이 운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용 차량의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또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배기가스 규제, 그 중에서도 저희 상용차 저희 개발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그 유럽 배기 규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그 차량이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량들은 유로 6 차량이 최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유로 3 저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저거는 이제 국내 2004년에 발효가 됐던 법규인데, 이게 지금 X축이 질소산화물, 그 낙스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고요. PM, 입자상 물질, 그 보통 미세먼지 아시죠? 미세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그 법규 항목들인데, 보시면 유로 3일 때는 거의 5g 낙스 같은 경우는 5g per kWh였다가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는 유로 6 사양에 대해서는 거의 0.46g,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그 말은 즉슨 이렇게 그 좌측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엄청나게 규제가 강화되는 동향이고요. 지금 현재도 또 차기 규제도 지금 공표가 된 상황이라서 이제 개발이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발 난이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렇게 앞서서 두 가지 중요한 그 배경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용 차량에 탑재되는 G엔진 성능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용차라고 하면 제가 담당하는 G엔진이 탑재되는 여기 파비스라는 트럭이 있고요. 최근에 광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소방차도 요새는 파비스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로타운이나 그린시티라는 버스 차종도 있습니다. 이런 차들의 이 G엔진, 여기 그림의 G엔진인데요. 이 G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6.8리터급 배기량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에 대해서 저희는 엔진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엔진 단품에 대해서 저희는 그 성능과 에미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기가스 개발 및 인증까지 진행을 합니다. 인증이라고 하면은 환경부나 국토부에 이제 인증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를 거쳐야 양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이 양산이 돼야 차량의 탑재가 가능하겠고, 그래야 차량이 양산이 돼서 도로에 이제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인증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엔진의 주요 부품, 여기서 인젝터는 그 엔진이 이제 토크나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죠. 이게 그 연료를 분사하는 장치이고요. 그리고 터보는 터보차저의 줄임말인데 엔진이 그 연료뿐만 아니고 공기도 같이 섞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좀 더 밀어주는 과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과급을 해주는 부품이 터보차저, 터보고요. 그리고 배기 정화 장치는 이 밑에 DPF 시스템, SCR 시스템, 그 외에도 몇 개가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시스템을 저기 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DPF 시스템은 저희 사람으로 치면 그 마스크 같은 역할,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를 아까 PM 보셨죠? 그 배기가스 규제에서 PM을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필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SCR이라는 시스템은 그 아까 그 X축의 낙스,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그
그 요소수를 분사해서 그 낙스를 줄여주는 그런 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두 가지가 뱅이 저항 장치 중에 중요한 두 부품인데 이거에 대한 그 주요 부품들의 사양 선정 평가도 저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SCR 시스템의 고장 진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OB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약자는 온보드 다이어그노스틱스라고 하는데 뭐 운전을 만약 해보셨으면 그 계기판에 경고등 뭐 고장 나면 불 들어오잖아요. 이제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하듯이 그 저희도 엔진이나 SCR 시스템 그거가 고장이 나면 뭐 경고등을 띄워라 아니면 뭐 의사가 이제 환자한테 확진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별을 하듯이 저희가 이제 고장 여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통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ECU나 DCU를 이제 저희가 캘리브레이션을 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장 개발도 역시 법규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발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개발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 거의 일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실무 일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 저희가 그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그 ECU와 DCU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엔진 가동을 합니다. 여기서 ECU, DCU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ECU라고 하면 엔진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엔진을 제어하는 부품이고요. 매우 중요한 장치고 그 사람으로 치면 약간 두뇌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다. 저희는 배고프면 밥을 먹죠. 네. 엔진도 이제 힘이 딸린다 하면 연료를 먹어야 됩니다. 공기도 필요하고요. 이런 공기와 연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하게끔 명령도 내리고 그리고 그거를 그 센서 등을 통해서 인지도 하는 그런 이제 그 엔진의 통합 제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DCU는 그 대상의 주체가 엔진이 아닌 SCR입니다. 아까 그 요소수를 분사해서 그 질소산화물을 저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DCU가 이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면 요소수를 많이 분사해라 이렇게 명령도 내리고 그 현재 상태도 읽어드리고요. 그 두 가지 중요한 이 부품이라 이것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매핑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 두 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소프트웨어를 그 컨트롤하는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 자세하게 저희가 캡처를 해서 띄워놓은 건데 이것을 조정하는 작업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튜닝이라고 보시면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이런 튜닝을 해서 엔진을 가동을 하는데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아래 보시는 엔진 동력계라는 장비가 필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엔진, 아까 G엔진이죠. 그 엔진과 축으로 연결이 되고요. 연결이 된 상태에서 여기 프로그램, 그 엔진 동력계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엔진 시동도 걸 수 있고요. 차에서 이제 요새는 버튼식인데 옛날에는 키를 꽂고 돌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번 돌리면 뭐 키 온, 그리고 두 번 돌리고 그 브레이크 밟고 두 번 돌리면 요새 버튼인데 그렇게 하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컨트롤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도 가능합니다. 뭐 원하는 RPM이나 악셀 궤도 아니면 토크, 원하는 토크로도 이제 저희가 둘 수가 있고요. 수동으로. 그런 수동 운전도 가능하고 자동 운전도 가능합니다. 자동 운전이라고 하면 어떤 뭐 운전자가 운전한 패턴을 데이터로 따와 가지고 그걸 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상사 모드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요새 좀 중요하게 그 대두되고 있는 시험 방법이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엔진이 이제 드디어 가동이 되고요. 근데 가동이 되면서 함께 필요한 것이 이 측정 장비들입니다. 이게 엔진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기는 그 장비들 중에 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장비를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 연비계, 뭐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연비를 측정하는 장치죠. 그리고 배기가스 분석기,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 배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낙스나 뭐 산소도 재고요. 뭐 여러 그 배기가스 성분들을 농도를 측정을 해서 저희가 아까 연비계와 이런 모든 장비들의 데이터가 한 데이터로 취합이 됩니다. 저희가 통신이 되게끔 장비 셋업을 해놓거든요. 이 모든 게 이제 보통 그 셀이라는
저희 엔진도 놓고 뭐 장비도 놓고 이런 셀이라는 어떤 방 공간 안에 한 몇 평쯤 될까요? 한 가로 세로 한 네.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근데 그런 셀 공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진행됨에 따라서 데이터가 취득이 되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개발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취득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정도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저희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집요함의 진심인 이유, 제 성장 스토리와 함께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성장시켜준 집요함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느낀 게 좀 많이 집요함에 좀 진심이구나 하게 생각이 됐고요. 저는 사실 시작을 인턴 사원으로 했습니다. 공채나 이런 게 아닌 인턴 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책임 연구까지 집요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동력원 역할을 했고요. 자, 맨 왼쪽 첫 번째부터 보시면 제가 이제 인턴 사원이 되기 위해서도 과정이 있었고 인턴 사원에서 신입 사원이 되기까지도 또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인턴 사원이 되기 위해서도 뭐 보통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었고요. 뭐 자소서나 막 인적성 이런 것도 인턴을 되려면 이런 것도 거쳐야 됐고, 그리고 인턴 생활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인턴 생활 자체가 이제 평가가 되는 인턴 생활이기 때문에 거의 한 5주에서 6주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진행할 때는 그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항상 그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긴장을 항상 끈을 놓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매 순간 이제 뭐 인턴 생활하면서 그 원래 계시던 직원분들과 이제 많은 이제 소통도 나눴고요. 되게 집요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기 보시는 이제 저희 사원증인데요. 요새 모바일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 값진 사원증을 얻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원증을 얻었는데 현업에 오니까 이게 제가 엔진 시동도 걸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뭐 장비 사용법을 회사 와가지고 처음 접해보잖아요. 밖에서는 이렇게 접해볼 기회가 저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그 부서에 원래 계시던 선배분들,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저희 부서원분들인데요. 저희 회식할 때 이제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이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저가 있는 것 같고요.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진짜 자신이 하던 일을 제쳐두고라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제 많은 이제 직군의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신 결과로 제가 이제 혼자 시동도 걸 수 있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셀이라는 공간을 저 혼자 담당할 수 있게 하나를 할당받아서 오롯이 저 혼자 엔진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엔진 시험을 해서 거기서 나온 아까 그 데이터가 추출이 되잖아요. 그 장비나 이런 게 연결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좀 여기 그 문서 프로그램이죠. 그 PPT인데 우스갯소리로 저희 현직자들끼리는 그 보고서, 그 PPT로 차를 만든다고 할 정도로 그 하루에 보고서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편인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개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이 보고서 작성하는데도 막 며칠씩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것도 이제 그 부서 내에 공유되는 많은 보고서들을 계속 꾸준히 참고하고 그걸 이제 이 사람 어떻게 이런 논리로 썼을까, 그리고 처음 그 보고서의 형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도 이제 좀 수월하게 쓸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회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회의를 할 때 처음에 신입사원이 됐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좀 전문 용어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뭐 거의 알아듣는 수준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엔진에 대한 얘기인가 맞는지 막 그런 정도로 회의의 그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이것도 꾸준히 이제 여러 회의들을 참석하면서 이건 뭐고 이런 걸 이제 어떻게 검색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수월해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소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서원분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입사 이래로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던 파비스라는 차의 양산입니다. 이때가 그 양산했을 때 기념사진 촬영했던 순간인데요. 이 개발함에 있어서 제가 입사하고 처음 맡은 프로젝트라 매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양 선정부터 해가지고 연비 개선, 아까 배기가스 규제나 뭐 OBD 이런 것도 규제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을 계속 거듭을 해야 되거든요. 개선하다가 부작용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당금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것도 노력의 끈을 놓지 않고 집요하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도 무사히 거친 결과로 이렇게 차가 나와서 요새는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집요함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해봤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좁은 범위의 집요함, 나무를 보는 아직 단계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좁은 것만 보지 않고 좀 숲을 보는, 제 직무랑 관련된 여러 직무들에 대해서도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집요함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 제 성장의 방향성, 제 추구하는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까지 제 집요함과 성장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현대인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집요함을 말씀드린 게 여기 있죠. 이 10가지 중요한 현대 웨이 중에 집요함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께도 이제 최소 몇 개씩은 해당하는 현대웨이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현대웨이를 이제 저희 팀 현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팀 현대 같은 팀원이 되셔가지고 그거를 아까 제가 집요함을 성장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스타일의 그 현대웨이를 마음껏 펼쳐보시고 그것과 함께 성장해보시는 기회를 이번 좋은 기회를 통해서 많이 획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뵐 때는 이제 같은 팀 현대 팀원으로서 부디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험으로 성장하는 배터리 기술력이라는 주제로 이제 배터리 직무를 소개해드릴 김지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취업 준비를 좀 치열하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무에 대한 소개나 좀 질의응답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 충실히 좀 질의응답도 충실히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앞선 발표랑 마찬가지로 저의 발표도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제가 현대차에서 성장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전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급격히 발전하는 배터리 기술력과 함께 성장 중인 김지훈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19년 9월에 입사해서 이번 주에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입사 후부터 현재까지 이제 배터리 셀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급속 충전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서 이렇게 배터리 개발 경험 급속 충전 중이라는 키워드를 좀 적어봤습니다. 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직무는 배터리 개발 중에서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개발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차량에서 부품까지나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동화 연구개발 부분에 속해져 있고, 전동화라 함은 다양한 차종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칭해서 XEV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위쪽에 보이시는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작은 배터리 팩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그 고효율의 그 에너지를 위해서 고출력의 배터리 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이제 아이오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차량 하부 언더바디에 크게 배터리 팩이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주행 거리를 주력으로 타겟으로 하는 그 고에너지 배터리 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차량의 컨셉이나 성능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기 에너지가 동력원으로 활용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XEV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XEV 다양한 XEV 안에는 이제 배터리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런 열 관리나 제어기나 전장품이나 다양한 부품들이 있고 그 안에 유일하게 에너지 원으로 활용이 되는 이제 배터리 셀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배터리 팩에 단셀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듈이나 팩 같은 구조물로 조립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저희가 개발하는 이제 배터리 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화학 전지 중에서도 충방전 반복이 가능한 2차 전지를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밀도나 수명이나 전위차가 높고 또 자가 방전은 작은 이런 리튬 이온 전지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리튬이온 전지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XEV를 개발하기 때문에 더 멀리,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더 싸게라는 키워드를 좀 뽑아봤고요. 그 아래 상세한 내용으로 이제 해시태그로 주행거리, 급속 충전, 방전 출력, 안정성, 원가 분석 같은 이런 내용들을 뽑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연구 개발의 목표나 뭐 지향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을 개발하기 때문에 배터리 셀 설계 기술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런 이런 설계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라고 좀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는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XEV 사양별 배터리 셀 설계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XEV들이 이제 같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출력 밀도나 에너지 밀도를 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왼쪽 상단에는 이제 고출력인 HEV 배터리 셀들이 분포하게 되고 또 오른쪽 하단에는 고에너지 밀도인 EV 배터리 셀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가장 좋은 배터리를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기술적인 측면이나 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른쪽에 좀 바꿔서 이제 출력 특성이나 에너지 특성으로 좀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 안에 이제 HEV 셀 설계 인자나 EV 셀 설계 인자를 좀 나열해 보면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EV나 EV를 개발하게 된다면 그 고출력의 소재나 고에너지 소재를 좀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양음극의 전극의 두께 같은 경우도 로딩도 얇거나 두꺼워져야 되고 또 이제 전자의 경로로 역할을 쓰이는 이제 기재 같은 경우도 고출력에서는 좀 두꺼워져야 유리하고 또 고에너지인 그 EV에서는 기재 두께가 얇아야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른쪽 상단에 점을 찍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제 XEV 사양별 배터리 셀 설계를 개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배터리 셀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셀 특성이나 공정에 대한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배터리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많은 공정 중에서 배터리는 전극, 조립, 화성 이렇게 세 가지 공정으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각각 공정들이 셀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인자들을 분석하고 깊게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셀 전기화학 성능 평가나 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배터리 셀이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고도화해야 되는지 그러한 지표를 좀 연구하는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저희는 셀 폼팩터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XEV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파우치, 각형, 원통형 배터리 셀 타입이 들어가게 되고 이 각각의 그 셀 타입마다 특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적도나 냉각 성능이나 제조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서 XEV 사양에 어떠한 배터리 폼팩터가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탑재하는 그런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배터리 셀 개발의 매력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저희는 이제 자동차 OEM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자동차 OEM이기 때문에 이제 부품 개발이 부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차량에 탑재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탑재가 되고 실제로 뭐 연구소나 필드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체감을 하고 뭐 드라이빙하는 그런 경험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엔드 프로덕트까지 가는 과정을 직접적이나 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이고 또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이제 글로벌 전동화 기술력의 중심에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는 전동화 기술력에서 그 중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고 또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제 프로 일잘러 분들이 많으신데 좀 개인적인 성장이나 다 업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 조직 문화도 많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배터리 셀 개발자 관점에서 좀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엔 저희는 이제 실제 전기차 구매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수용해서 배터리 셀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점에서의 배터리 셀이나 소재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구매 고객의 니즈라고 함은 실차 주행 데이터나 실차 품질 데이터, 실제 차량이 뭐 품질 이슈가 있거나 그런 개선점이나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서 빠르게 배터리 셀 개발 설계 개발에 적용을 하고 그렇게 능동적인 그런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자동차 관점이라는 말은 저희는 이제 다양한 XEV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폼팩터의 배터리 셀을 경험하기 때문에 셀보다는 자동차 관점에서의 배터리 셀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급변하는 전동화 기술 성장통 경험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배터리를 탑재한 이런 XEV들이 필드에서 품질 이슈나 아니면 화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고 깊게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가 현대차에 입사해서 다양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과정 중에 그런 경험들을 좀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 5년 차인데요. 저는 현재 이제 전국 업무 5년 차, 그리고 화성 평가 업무 4년 차를 수행했습니다. 그 연차 계산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이제 전국 업무를 공정으로 이제 배정을 받아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년 차 때쯤에 이제 저희 파트장님께서 이제 화성 평가 업무도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제안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되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새로운 업무를 한다는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좀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업무를 좀 오랫동안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좀 다양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좀 주제로 뽑아봤고요. 제가 한 가지 업무를 했을 때보다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 이해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었고 또 제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이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또 분석력과 통찰력으로 되어서 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사례를 좀 경험한 적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네, 성장 사례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함량 실리콘 배터리 셀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어려웠던 과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실리콘을 배터리 셀 음극에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은 부피 팽창에 의해서 이렇게 배터리 그 음극 전극이 합재나 아니면 그 심지어 기재까지도 이렇게 크랙이 나고 찢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되게 이제 내구에도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되게 되고 안정성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고요. 저희 처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런 개선 방향점을 잘 못 찾았었는데 제가 두 가지 공정을 같이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극 공정에 대한 이런 반제품 분석이나 소재에 대한 팽창이나 다양한 특성을 이해를 바탕으로 또 평가 공정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특정 소재에서 특이점이 있다는 걸 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문제점을 찾아서 이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소재를 실험 DOE를 해보니까 이렇게 개선 후에 좀 품질이 괜찮고 또 그리고 내구 성능도 3.7% 정도 개선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 제품에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구나 하는 좀 경험을 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나를 또 배터리를 성장시켜준 업무 경험 소개인데 제가 이제 현대차에 입사해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것들 중에서 크게 좀 인사이트를 줬던 내용들을 좀 4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실제로 저희 부서에 오셔서 하시게 되면 겪으실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도전인데요. 제가 입사 초부터 이제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고출력 셀, 고에너지 셀 선행 개발, 선행 연구인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는 이제 연구개발 부서이다 보니까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
더 높은 고출력, 더 높은 고에너지 배터리 선행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입사 초기에 한 가지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더 이상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볼 거는 다 개선 포인트는 다 해본 것 같은데 이런 좀 아니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협업하시는 전문가분들이랑 이제 열심히 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한계점인 기술을 좀 더 넘어서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는 걸 보면서 역시 이제 연구개발 부서에서는 도전 정신이 중요하구나. 이 제품이라는 게 도전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한계점을 알 수 없구나라는 좀 그런 좀 경험을 했어서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도전입니다. 제가 기존에 하던 그런 배터리 셀과 좀 다르게 LFP라는 새로운 셀 케미스트리랑 장수명이라는 새로운 그런 컨셉의 배터리를 좀 개발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 새로운 업무를 한다는 게 처음엔 되게 좀 걱정이 많고 좀 두려운 감정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전문가이신 동료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액션 아이템 찾을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셀 설계 적용이나 뭐 신규 프로젝트 평가 방법 개발 이런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 중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가장 많은 걸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 측면에서 제가 이제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게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다 보면은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구나라는 그런 좀 역량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시야의 확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다양한 폼팩터의 배터리 셀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각형 배터리 셀이나 아니면 이제 4680 원통형 선행 배터리 셀 같은 것을 또 벤치마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벤치마킹하는 경험을 통해서 기존에 개발하던 배터리 셀 이외의 다른 폼팩터의 배터리 셀은 또 어떠한 이점을 위해서 만든 건지 그런 특장점이 뭔지 그런 컨셉이 뭔지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이 배터리 셀을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졌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파우치 배터리 셀 품질 분석인데요. 이제 배터리 개발해서 실제 필드에 이제 XEV들이 다니다가 이제 품질 이슈나 화재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품질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연구소에서 다양한 부서들이 이제 모여서 그 배터리 팩에 대한 분석, 분해 분석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과학수사대가 된 것처럼 하나하나 원인이나 개선 포인트를 찾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전 되게 어려웠지만 품질 관점에서의 배터리를 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배터리 셀 전반적인 시야의 확장을 좀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소개드려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찰력이라는 키워드인데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저희 사수 책임님이랑 같이 이제 고성능 배터리 셀 스타트업의 협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됐던 시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런 검토를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됐었는데 직접 샘플을 받아서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해보고 이 비교 우위나 열쇠 성능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이 좀 보였고 사수 책임님께 좀 많이 배우면서 이런 통찰력이나 방향을 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업무 역량을 앞으로도 계속 키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그 사례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희 제목이었던 이제 경험으로 성장하는 배터리 기술력인데요. 예상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두 가지 키워드로 좀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네, 결국에 기술과 산업은 끝없는 요구와 개선이라는 경험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저와 같은 엔지니어나 개발자들도 그러한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서 산업의 성장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러한 엔지니어 경험이 꼭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래는 이제 엠비전 74 전기차라는 콘셉트카인데요. 여기 위에다가 제가 이제 실제로 현업에서 업무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좀 것을 좀 적어봤는데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에서 다 해볼 수 없다. 경험을 토대로 최적화 지점을 도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셀 개발자에게 있어서는 개발 경험이 곧 분석력이고 통찰력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도 이런 이제 분석력과 통찰력을 역량을 좀 향상시켜서 좀 더 나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저도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취업 준비를 많이 하면서 다양한 고민을 했었고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이제 직장과 직업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뭐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또 뭐 가치관에 따라서 좀 결론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그때 내렸던 결론은 우선 열정이 생기는 업을 정하고 그리고 그 열정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선택하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이 생기는 업을 잘 찾으셔서 그런 좋은 그 열정을 발휘하실 수 있는 직장을 잘 선택하시길 응원하는 마음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